흉가로 향하는 가마 안, 새색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살이 썩어 뼈가 드러난다는 천영 사내에게 사실상 팔려가면서도 울지도 떨지도 않았지요. 담장 너머에서는 산 사람을 무덤에 묻는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죽음 같은 혼인이 모두의 운명을 뒤집을 시작이었다는 것을. 붉은 단풍이 산자락을 물들이던 9월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 중인 이형수의 집에는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 정혜는 이형수의 친딸이요. 작은 딸 은하는 후처 최 씨가 전 남편 소생으로 데려온 아이였지요. 정혜는 18이요. 은하는 16이었습니다. 정혜의 친어미는 정혜가 7살 되던 해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들어온 새어미 최 씨는 처음엔 의붓딸을 제 자식처럼 거두는 듯 했으나 살림 열쇠를 주고부터는 태도가 달라졌지요. 정혜에게는 새벽부터 밤까지 물 긁기와 배짜기가 맡겨졌고 은하에게는 옥비녀와 색동치마가 주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정혜의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나무 껍질 같았으나 은하의 손은 찐마처럼 희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을에서 이름난 송씨 가문의 외아들이 혼처를 구한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 도령이 천영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는 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송씨 가문은 대대로 관직을 지낸 명문이었고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었으나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천영 앓는 집에 누가 딸을 보내겠습니까? 재산이야 어마어마하지만 밤마다 썩어가는 살점을 봐야 할 텐데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겨도 그런 데는 딸을 못 보내지. 안악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최 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송씨 가문 재산이 얼마나 된다 했느냐. 최 씨는 남편 이영수에게 넌지시 물었으나 이영수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처녀 말는 집에 어찌 딸을 보내겠소. 말도 꺼내지 마시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 씨는 방에서 멀리를 빚던 친딸 은하를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송씨 가문 도령 이야기 들었느냐? 들었어요, 어머니. 천영 걸린 도령이라지요. 끔찍해요. 은하가 몸서리를 쳤습니다. 최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네가 갈 곳은 아니다. 허나 그 재산을 그냥 두기엔 아깝구나. 그럼 어쩌시게요? 최 씨는 건너방 쪽으로 턱짓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쓰러지듯 잠든 정혜가 있는 곳이었지요. 쓸모있는 년이 하나 있지 않느냐.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알아챈 것이지요. 허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겠어요. 내 서방은 내가 다룬다. 요즘 들어 기력이 달렸으니 말이다. 최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름 등잔이 희미하게 타는 방 안 두 모녀의 속삭임은 독범의 혀처럼 날름거렸습니다. 며칠 뒤 이형수는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보기 따스한 날이었으나 이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는데 최 씨가 달여올린 약을 마실수록 기력이 빠지는 듯했습니다. 정혜는 이상했으나 감히 새어미에게 여쭸 수가 없었지요. 여보, 정신이 드시오? 최 씨가 남편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송씨 가문에서 사람이 왔어. 혼처를 구한다오. 정혜를 보내면 혼수 대신 쌀 50석을 준다 하오. 허락 못하오. 이영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숨을 헐떡이다가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약값도 대야 하고 올 농사도 말라붙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굶어 죽게 생겼어. 이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다룰 힘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지요. 이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혜는 새벽녘 때야
자신이 시집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천형에 걸린 도령에게로. 방문을 열고 들어온 최 씨가 낡은 홀레복을 던지며 말했지요. 오늘 네 홀레다. 단장하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입 닥쳐라. 이 집에서 밥 얻어먹은 게 10년이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느리라. 정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보았으나 이 형수는 가느다란 숨만 몰아쉬며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등이 거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지요. 대답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정혜가 마당에 섰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런 산 사람을 저승에 보내는구먼. 최 씨가 사람이냐 귀신이지. 수군거림이 바람에 실려왔으나 정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다가와 귀에 대고 말했지요. 잘 버텨야 이 집에 쌀이 들어온다. 도망치면 네 아비 약값은 어찌 되겠느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에 오르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마당 한켠에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분홍빛 저고리를 입고 소매로 입을 가린 채 눈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었지요.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으나 정혜의 가슴 속에는 찬서리가 내렸습니다. 바람에 단풍잎 하나가 가마 안으로 날아들었는데 마치 제 무덤에 뿌려지는 낙화 같았습니다. 길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씨 가문의 저택은 마을에서 열리나 떨어진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외딴 곳에 자리 잡은 것은 아들의 병을 숨기기 위함이라 했지요. 대문이 열리고 가마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혜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추스르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뜻밖에도 저택은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 하나 없었고 툇마루 위에는 삼배자루에 담긴 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리가 마중을 나왔는데 멀리에 서리가 내렸으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깊은 우물처럼 차분했습니다. 정혜는 절을 올렸지요. 정혜라 하옵니다.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잠시 정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손, 수척하지만 맑은 눈. 무언가 헤아리는 듯 입술을 다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방으로 들거라. 서방님이 기다리신다. 정혜의 가슴이 쿵쾅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천영 도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지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나무마루가 삐걱거렸고 심장은 그보다 더 크게 뛰었습니다. 신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밀었을 때 등잔불이 일렁이며 방 안을 비추었지요. 방 한쪽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얼굴 전체를 흰 천으로 감싸고 뜸을 보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 고요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정혜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등잔불만 흔들리고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썩어가는 살냄새가 코를 찌를 줄 알았으나 뜻밖에도 방 안에는 은은한 약재 향만 감돌았습니다. 정혜라 합니다. 오늘부터 서방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방바닥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3번. 그래도 사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에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그때서야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벽 한쪽에 서책이 가득 찬 책장이 있었습니다. 병자의 방이라기엔 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책상 위에는 붓과 벼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펼쳐진 종이에는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정혜는 글을 몰랐으나 그 글씨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뼈대를 갖추어 반듯했고 먹의 농담이 물 흐르듯 어우러져 있었지요. 천형 앓는 자가 저런 글씨를 쓸 수 있단 말인가. 정혜의 가슴에 작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러가시오 갈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발처럼 차가웠지요.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불이라도 펴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어차피 그대도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갈 것이오. 괜한 정 붙이지 마시오. 말끝이 칼날 같았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으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방 한쪽 구석에 이불이 깔려 있었는데 정혜는 그리로 물러나 조용히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타들어가며 지직거렸습니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앉아있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소문대로라면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진동해야 할 터인데 이 방에서는 약초향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서책들, 저 글씨, 저 또렷한 목소리,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사내가 스른 흉몸을 눕히더니 이내 고른 숨소리를 냈습니다. 정혜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잠든 사내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달 밝은 밤 기러기 울어 강을 건넌다. 천형에 걸려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는 사내가 잠결에 시를 읊조리다니 정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이 트자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무탈했느냐? 안부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정혜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고 절을 올렸지요. 예,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이 방 안을 후눴습니다. 능을 보인 채 여전히 누워있는 아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서 밤을 샌 듯한 며느리.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침상 들고 오너라. 부엌이 어디인지는 알겠느냐. 예, 어머님, 찾아가거라.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 가버렸지요. 정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집이었으나 살림 도구가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들고 신방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침상 드리겠습니다. 문 앞에 두고 나가시오. 서방님께서 드시는 것을 보고 물리겠습니다. 볼 것 없어 내 꼴을 보면 그대 밥맛이 떨어질 것이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사내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대 같은 사람 한둘 본 게 아니여. 처음엔 다들 그리 말하지.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허나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기겁하고 달아났소. 괜히 서로 불편해지기 전에 선을 지키는 게 좋을 것이요. 정혜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상을 문 앞에 놓고 물러섰지요. 그날 낮 정혜는 마당을 쓸다가 늙은 하인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새마님이시구먼요. 하인의 눈가에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빗자루를 멈추고 물었지요. 할멈, 서방님은 언제부터 저러셨어? 도련님이요? 에헬, 어릴 적부터 그러셨지요.
10살도 되기 전에 병이 왔더니 그때부터 방에만 틀어박혀 계시지요. 20해가 넘었구먼요. 20해라. 얼굴 한 번 본 사람이 없다지요. 천으로 꽁꽁 감싸고 계시니 얼마나 흉하시면 할멈이 혀를 찼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혜가 저녁상을 들고 가는데 사내의 방에서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는 살며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사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으나 책장을 넘기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숨을 멈추었지요. 성한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옥에 온전히 붙어 있었고 살이 썩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고 단정한 손가락이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 선비의 손 같았지요. 천형에 걸리면 손가락부터 썩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 손은 무엇인가?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소문과 눈앞에 있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천형 환자가 아닌 것인가? 정혜는 상을 문 앞에 놓고 물러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섣불리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잘못 건드렸다가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음은 가슴 속에서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 정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풍이 지고 찬 바람이 불어오던 늦가을, 정혜의 긴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죽을 쏟고 나무를 패고 약탕관에 약재를 넣어 정성껏 달였지요.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황기와 당귀를 넣고 약한 불에 반나절을 구웠는데 그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서방님, 약 따렸습니다. 정혜가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지요. 문 앞에 두고 가시오.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드시기 전에 드셔야 약효가 있습니다. 알았으니 물러가시오. 정혜는 약사발을 문 앞에 놓고 물러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방문은 닫힌 채 열릴 기미가 없었지요. 그렇게 열흘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들여도 문 앞에 두고 가라 했고 약을 다려도 마찬가지였지요. 정혜는 물린 상을 거둘 때마다 그릇을 살폈는데 밥은 반쯤 남아있고 약은 손도 대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정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혜가 저녁상을 드리려는데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른 기침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기침이었지요.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허나 기침이 괜찮다 하셨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힘없이 가라앉는 것을 정혜는 놓치지 않았지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뭘 하는 거요? 사내가 황급히 등을 돌렸습니다. 천으로 감싼 얼굴이 벽을 향했지요. 정혜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나 기침이 심하신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나가시오. 내 꼴 보면 후회할 것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대 전에 온색 씨도 그리 말했소. 괜찮다고, 무섭지 않다고. 허나 내가 천을 풀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 그 뒤로 2번 다시 얼굴도 안 비치더이다. 저는 그대도 다를 바 없을 것이요. 며칠 버티다 결국 도망가겠지. 다들 그랬으니까.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슴 한쪽이 저렸으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허면 며칠이나 버틸지 두고 보겠소.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혜는 대꾸 대신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창호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말없이 속적 삼자락을 뜯어내 찬바람이 스며드는 틈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기침이 나시지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가만 계십시오. 정혜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틈을 다 막고 나자 방 안 공기가 한결 따스해졌습니다. 내일은 아랫목에 불을 덧대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정혜는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사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별난 여인이로군. 정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무렵 친정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시집을 가게 된 것이었지요. 상대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변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혼수가 12짐이요 가마가 4채나 동원되었다 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 가는 거지요? 은하가 거울 앞에서 연지를 바르며 물었습니다. 최 씨가 딸의 어깨를 쓸어주며 대답했지요. 그럼 변진사댁이면 이 고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부잣집이다. 내 팔자가 이리 좋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언니는 천연 걸린 데 시집 갔는데 저는 부잣집으로 가니 참 팔자도 여러 가지네요. 은하가 킥 웃었습니다. 최 씨도 따라 웃었지요. 그것 봐라. 제 팔자는 제가 타고나는 것이다. 언니는 그릇이 작으니 천한데 간 것이고 너는 복이 있으니 잘 가는 게지.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쩌고요? 은하가 힐끗 바깥을 보며 물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이 형수는 혼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최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걱정 마라. 네가 시집 간 뒤에 내가 알아서 할 게다. 알아서요. 응, 알아서. 최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싸늘하던지 문틈으로 엿보던 하인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했지요. 은하의 혼례가 끝나고 며칠 뒤 정혜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님, 친정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할멈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혜는 빨래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기별이요? 작은 아가씨가 변진사댁으로 시집 가셨다 합니다. 그리고 할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리고요,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합니다. 허나 새어머님께서 문병도 못 오도록 맡고 계신다 합니다.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빨랫감을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지요. 아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집 온 뒤로 친정에 편지를 2번이나 보냈으나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고 넘겼는데 아버지가 병환 중이시라니. 정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달려간다 한들 새어미가 문전박대할 것이 뻔했지요. 게다가 시집 온 지 1달도 안 된 며느리가 친정으로 달려가면 시어머니께서 어찌 보시겠습니까?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멈, 아버지께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소? 전해보겠습니다마는 새어머님 눈을 피해야 하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부탁하오. 정혜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글을 몰랐으나 할멈에게 부탁해 한자 한자 받아 적었지요. 아버지, 정혜는 무탈합니다. 부디 옥체 보존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에 정혜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편지를 보내고 며칠 뒤였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라 할멈이 대신 받아 적은 것이었지요. 정혜야, 아비는 괜찮다. 내 걱정 말고
시댁에서 잘 지내거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정혜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용서해달라니.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새어미였지요. 그날 밤 정혜는 약을 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언젠가 반드시 모시러 가리라. 그러려면 이 집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지요. 정혜는 약사발을 들고 사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약 따렸습니다. 오늘은 드시는 것을 보고 물리겠습니다. 정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지요. 그대, 오늘따라 왜 그러시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서방님께서 굶어서는 안 됩니다. 약도 드셔야 하고요.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소? 정혜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가 황급히 등을 돌렸지요. 지금 뭘? 드시기 전에 드십시오.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았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사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사내가 정혜 앞에서 약을 마신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처마에 고드름이 달리던 섣달이었지요. 정혜가 시집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다리고 밥상을 올렸는데 사내는 여전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으나 밥그릇은 점점 비워지기 시작했지요. 오늘은 다 드셨네요. 정혜가 빈 그릇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국이 짜지 않아서 먹을 만했어. 칭찬이라고 하기엔 퉁명스러웠으나 정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멈이 다급히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친정어른께서 산골로 쫓겨나셨다 합니다. 정혜의 손에서 다듬이 빵망이가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장에 나갔다가 친정마을 사람을 만났는데 작은 아가씨 혼례가 끝나자마자 새어머님께서 어른을 내쫓으셨다 합니다. 병환 중이신 몸을 수레에 싣고 산골 외딴 곳으로 보내버리셨다지요. 정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아버지가 계신 산골은 마을에서 10리나 떨어진 곳이라 합니다. 인적도 드물고 짐승이 나온다는 곳이라지요. 할멈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정혜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병환 중인 아버지를 산골 외딴 곳에 내버리다니 정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새어미가 독하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요. 그러나 갈 수 없었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으로 달려가면 쫓겨날 것이 뻔했고 쫓겨나면 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지요. 정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으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한쪽에 웅크린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서방님께 들릴 것 같아 이를 악물었지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고 있어? 정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은 잘 못하는구려. 사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지요. 무슨 일이요? 정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 이야기를 꺼내면 눈치 없다 할 것 같았지요. 그러나 가슴에 묻어 두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산골로 쫓겨나셨다 합니다. 쫓겨났다니 새어머니가 병환 중인 아버지를 외딴 곳에 내버렸다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지요. 당장 달려가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쫓겨나면 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없어지니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사내가 입을 열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버티겠다는 것이요. 예, 서방님 곁에서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어둠 속에서 긴 한숨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참 별난 여인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정혜의 가슴에 따스하게 스며들었지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정혜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이리 왔거라.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정혜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내 친정일을 들었다. 정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느질을 멈추고 정혜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눈에 무언가 다른 빛이 어려 있었지요. 아비가 산골에 버려졌다면서? 예, 어머님. 그런데 왜 달려가지 않느냐?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함부로 친정에 가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참고 있는 게냐? 예,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정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내 앞에 온 색시들은 다 도망갔다. 내 아들 얼굴을 본 것도 아닌데 며칠 못 버티고 달아났지. 너는 벌써 2달이 넘었구나. 제가 갈 곳은 여기뿐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버티는 것이냐.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허나 지금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서방님께서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은 차가우시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시어머니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가보거라. 할 일이 많을 테니. 정혜는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방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며느라, 예, 어머님. 언젠가 네 아비를 데려올 날이 올 게다. 그때까지 버텨라. 정혜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느질만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정혜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정혜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를 보았지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정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겨울복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정혜는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오늘도 내일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무릎에 닿도록 높아지고 바람이 차갑게 몰아치던 무렵이었지요. 정혜가 시집 온 지 반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이 사내는 여전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으나 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지요. 오늘 국은 무엇이요? 무시 된장국입니다.
어제보다 간이 맞는구려. 퉁명스럽던 말투에 부드러움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그것만으로도 기뻤지요. 그런데 그 무렵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송씨 가문 도령이 처녀을 앓는 것도 모자라 멀리까지 돌았대. 밤마다 귀신 같은 소리를 지른다더군. 며느리를 가둬놓고 굶기고 있다나. 정혜는 장에 나갔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요. 귀신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정혜를 가둔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내는 정혜에게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지요. 할멈, 이 소문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요? 정혜가 집으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할멈이 고개를 저었지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터에 파다하게 퍼졌다 합니다. 정혜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요. 며칠 뒤 더 큰 소문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송씨가 며느리를 제물로 바쳐서 아들 병을 낫게 하려 한대.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끔찍해라. 관가에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혜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송씨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흉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소문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내는 방문 너머에서 듣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지요. 네가 나서면 오히려 입방아에 오르내릴 게다. 가만히 있거라. 허나 어머님, 걱정 마라. 우리 집안이 이까지 헛소문에 무너질 정도로 약하지 않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불안했지요. 이 소문의 냄새가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정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지요. 은하의 서방변 도령이 노름꾼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혼례전에는 점잖은 척하더니 장가를 들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날마다 노름판을 찾아다녔고 지는 날이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지요. 어머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은하가 친정으로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지요. 서방이 또 때렸어요. 노름빛이 쌀 30석이 넘는데요.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석이라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집 논을 팔겠다고 해요. 어머니가 물려준 논을요.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논은 이형수에게서 빼앗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요. 최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 못된 놈을.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장인 집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관에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최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송씨 가문, 정혜가 시집 간 그 집, 천연 걸린 사위가 있는 집. 그러나 재산은 어마어마하다 했지요. 논과 밭이 100마지기가 넘고 대대로 관직을 지낸 명문이라 했습니다. 최 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 천영 사위가 죽으면 정혜는 과부가 됩니다. 조선 법도에 과부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그리고 과부가 된 며느리가 시댁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과부 며느리를 거둔다는 명목으로 최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흉계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지요. 먼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송씨 가문 도령이 며느리를 학대한다더라. 병이 깊어져서 곧 죽는다더군. 불쌍한 것, 저러다 과부 되겠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장터를 떠돌던 떠돌이
박막새에게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더 끔찍한 이야기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며느리를 제물로 바친대. 관에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관에서 움직일 터였습니다. 관가에서 송씨 가문을 조사하면 병든 아들은 숨겨둘 수 없게 되겠지요. 창피를 당하면 며느리를 내쫓을 것이고, 그러면 정예는 진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재산 일부를 뜯어내면 최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흉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한 달 뒤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포졸 둘이 송씨 가문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섰지요. 무슨 일이요? 사돈 어른께서 부르십니다. 이 집에서 사람을 가두고 학대한다는 고소장이 들어왔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혜는 뒤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지요. 이제야 소문의 출처를 알 것 같습니다. 고소장을 넣은 자가 누구요? 밝힐 수 없어. 어서 따라오시오. 포졸들의 태도가 거칠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가겠소이다. 그때 방 안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천으로 얼굴을 감싼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포졸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둥이, 나도 가겠소.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고소장이 나를 두고 한 말이라면 내가 직접 해명하겠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 이제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지요. 서방님이 처음으로 방 밖을 나섰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20해를 숨어 살던 그 사람이 포졸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개의치 않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정혜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서방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정혜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멈칫했으나 고개를 끄덕였지요. 같이 가시오.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 쌓인 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뻗어 있었지요. 관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내는 앞서 걸었고 정혜는 그 뒤를 따랐지요. 포졸들이 둘을 애워싼 채 험악한 기세로 몰아붙였으나 사내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정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지요. 걱정 마시오. 이까지 뛸에 흔들릴 내가 아니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요. 20해를 방 안에서만 지낸 사람이 갑자기 세상 앞에 나서는 것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관가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러나 천으로 얼굴을 감싼 사내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물결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천형 환자가 왔다며 소매로 코를 막고 옷자락을 움켜쥐었지요. 저거 그 천형 불현이래. 진짜 흉측하게 생겼나 봐. 얼굴을 저리 가리고 있으니. 수근거림이 귀를 찔렀으나 정혜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었지요. 사돈가 나타났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사내였는데 눈매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사돈가 자리에 앉자 아전이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송씨 가문 도령이 병을 핑계로 며느리를 가두고 학대하며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마당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돈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네가 송씨 가문 도령이냐? 그렇습니다. 고소장 내용이 사실이냐?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사돈의 눈썹이 꿈틀거렸지요.
거짓이라면 증거를 대라. 그리고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느냐. 간장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경이니라. 제 얼굴에 병이 있어 가리고 있습니다. 천형이라 하였느냐. 사람들이 그리 부릅니다. 사돈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형 환자라면 마땅히 격리돼야 할 터. 어찌하여 혼인까지 하였느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때 정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학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고소장은 누군가의 거짓모함입니다. 사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습니다. 정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멈이 마당 한쪽에서 두 사람을 이끌고 나왔지요. 한 명은 남루한 옷차림의 떠돌이 툰팔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고개를 푹 숙인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들이 누구냐? 사돈가 물었습니다. 정혜가 대답했지요. 첫 번째는 장터에서 소문을 퍼뜨린 자이고 두 번째는 이 흉계를 직접 들은 자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돈가 떠돌이를 가리켰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떠돌이가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박막쇠라 합니다. 네가 송씨 가문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누가 시켰느냐? 박막쇠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어떤 안악이 엽전 꾸러미를 주며 시켰습니다. 송씨 가문 도령이 미쳤다고 며느리를 제물로 바친다고 떠들어 달라 하였습니다. 그 안악의 얼굴을 아느냐? 얼굴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함께 온 젊은 여자가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사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생김새는 멀리에 옥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초록빛 저고리를 입었고 흰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최 씨와 은하, 틀림없었지요. 사돈가 고개를 돌려 중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형수 댁에서 일하던 하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최 씨 마님과 작은 아가씨가 방에서 나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고소장을 넣었다고 송씨 가문을 무너뜨리면 재산을 뜯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마당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돈가 물었지요. 그 말을 네가 직접 들었느냐? 예,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두 분이 고소장 이야기를 하시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요. 사돈가 아전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소장을 가져오라. 아전이 고소장을 들고 왔습니다. 사돈가 종이를 찬찬히 살피다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이 고소장 끝에 무인이 찍혀 있다. 고소인의 손도장이로구나. 사돈가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새어미의 손도장을 본 적이 있느냐?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것이 있었지요. 친정에 있을 때 새어미가 빈 문서에 무인을 찍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왼손 검지에 낡은 화상 자국이 있어 무인에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사돈가 고소장의 무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번쩍였지요. 과연 화상 자국이 있구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돈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증인의 증언과 무인이 일치한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로다. 그때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돈 어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라. 저는 천형 환자가 아닙니다.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내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얼굴을 감싼 천에 닿았지요. 마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천이 풀렸습니다. 햇살이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정혜는 숨을 멈추었지요.
흉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마는 반듯하고 눈썹은 짙었으며 오뚝한 코와 굽게 담은 입술이 단정한 인상을 자아내고 있었지요. 살이 썩은 흔적은커녕 부스럼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마당이 술렁했습니다. 저거 천영이라고? 얼굴이 멀쩡하잖아.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지요. 어릴 적 악창을 앓은 뒤로 천영 환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병은 15에 나았으나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혼담이 오갈 때마다 재산만 보고 온 신부감들이 병자라는 소문에 달아났습니다. 사내가 정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할 사람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정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굴어도 친정아버지가 산골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떠나지 않았지요. 사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을.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내가 사돈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사돈 어른, 제 아내는 학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산을 노린 새어미의 흉계입니다. 사돈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의 증언, 고소장의 무인, 그리고 피고 소인의 진술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사돈과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최 씨와 그 딸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사내가 정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오, 그대를 시험한 것을.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험이 아니었으면 어찌 서방님의 진심을 알았겠습니까? 사내의 눈가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자운보는 미소였지요. 고맙소. 도망가지 않아 주어서.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바람에 눈가루가 흩날렸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봄처럼 따스했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아왔는데 최 씨와 은하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오고 있었지요. 최 씨의 얼굴은 흙빛으로 질려 있었고 은하는 머리가 험클어진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은하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사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끌고 오너라. 최 씨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야 정혜를 발견하고 눈을 부릅떴지요. 내년이 이 짓을 꾸몄구나. 정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돈과 고소장을 최 씨 앞에 내밀었지요. 이 고소장에 찍힌 무인이 내 것이냐.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건 왼손 검지에 화상 자국이 있다 하였다. 손을 내밀어라. 최 씨가 손을 감추려 했으나 포졸이 억지로 팔을 잡아 펼쳤습니다. 왼손 검지에 길게 패인 화상 흔적이 드러났지요. 사돈과 고소장의 무인과 대조했습니다. 흔적이 똑같구나. 더 이상 발뺌은 소용없다. 최 씨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은하가 비명을 질렀지요. 어머니, 사돈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인도 둘이여 물증까지 있으니 무고로 다스릴 것이다. 최 씨가 갑자기 정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년 때문이야. 내년만 아니었으면. 포졸들이 황급히 막아섰지요. 최 씨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처음부터 니년을 우물에 빠뜨렸어야 했어. 그 천영놈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마당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지요. 저 입을 막아라. 듣기 거북하다. 포졸이 최 씨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사돈과 판결을 내렸지요. 최 씨와 그 딸은 묵고죄로 곤장 30대에 처하고 이형수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또한 산골에 버린 이형수를 당장 모셔오도록 하라.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헉헉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최 씨의 비명이 재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은하는 첫 대를 맞자마자 기절해버렸지요. 정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원수라 해도 피가 튀는 광경은 차마 볼 수 없었지요. 사내가 정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가시오, 더 볼 것 없어. 두 사람은 관가를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기울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요.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하의 남편 변도령이 노름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반도주한 것이었지요. 빚쟁이들이 몰려와 집안을 뒤졌으나 남은 것은 텅 빈 곳간뿐이었습니다. 은하는 곤장을 맞고 다리를 절며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친정마저 재산을 빼앗기고 허물어져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은하가 울부짖었습니다. 곤장의 등이 터진 최 씨는 신음만 흘릴 뿐 대답이 없었지요. 비단 저고리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기와집 대신 허름한 움막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이러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내가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정혜, 과거를 보려 하오.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거요? 20해 동안 방 안에서 책만 읽었어. 세상에 나왔으니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는지 시험해보고 싶소. 사내의 눈빛이 등잔불에 일렁이며 빛났습니다. 정혜는 그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방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소. 사내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으나 따스했지요. 그대가 있어 용기가 나오. 꼭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소. 사내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정혜는 매일 새벽 우물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지요. 서방님께서 무탈하게 시험을 치르시길,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길. 시어머니도 정혜 곁에서 함께 빌었습니다. 20해를 방 안에 가둬둔 것이 이 어미죄로다. 부디 그 한이 풀리기를. 시어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지요. 정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탓이 아닙니다. 서방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셨지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것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문 밖에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가 급히 뛰어나갔지요.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송도령 댁이 여기입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축하드립니다. 도령께서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하셨습니다. 정혜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원급제. 전국에서 1등이라는 뜻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뭐라고? 장원급제. 예, 마님. 임금께서 친히 어사화를 내리셨습니다. 붉은 꽃이 꽂힌 모자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내 아들이 내가 해냈구나. 정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온 나라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요. 며칠 뒤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어사화를 쓰고 백마를 탄 모습이 얼마나 늘름하던지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 구경했지요. 사내가 말에서 내려 정혜 앞에 섰습니다. 약속을 지켰소. 무슨 약속이요? 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 정혜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방님은 처음부터 부끄럽지 않으셨습니다. 사내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지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장하다. 마당에는 봄볕이 가득 쏟아지고 마당가에 핀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지요. 정혜가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가도 되겠지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떠나겠소. 장인어른을 모셔야지요. 정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기다리세요, 아버지. 이제 모시러 갑니다. 이튿날 새벽 사내와 정혜는 말을 타고 산골로 향했습니다. 반나절을 달려 깊은 산중에 이르렀지요. 인적 드문 첩첩산중, 나무꾼조차 잘 오지 않는다는 곳이었습니다. 산비탈에 허름한 움막 하나가 보였는데 지붕은 반쯤 무너지고 문짝은 바람에 덜거덕거렸지요. 정혜가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움막 안은 어둡고 키키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구석누더기 이불 안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형수의 얼굴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꺼져 있었지요. 한때 후덕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형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눈동자가 딸의 얼굴에 멈추었지요. 정혜야,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이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이 아비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하십니까? 잘못한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널 지켜주지 못했다. 이 아비는 이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다 지난 일입니다. 아버지, 이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사내가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형수의 눈이 사내에게 향했지요. 이분이 누구냐? 아버지, 제 서방님이십니다. 이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방이라니, 내가 시집 보낸 그 천영도령. 아버지, 서방님은 천영 환자가 아닙니다. 어릴 적 병을 앓았으나 진작 나으셨지요. 사내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위 송윤이라 합니다. 이형수가 사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성한 얼굴, 또렷한 눈매,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자네가 정녕 그 천영도령이란 말인가? 예, 장인어른. 긴 사연이 있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린 뒤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가 준비한 가마에 이형수를 태웠습니다. 일행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지요. 송씨 가문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직접 이형수를 맞이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께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이형수를 부축했지요. 이형수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을. 정혜가 우리 며느리인데 사돈어른도 당연히 우리 가족이지요. 따뜻한 방에 눕히고 미음을 올리자 이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혜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며칠이 지나 이형수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지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니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이형수가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그 최 씨는 어찌 되었느냐? 곤장을 맞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형수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래도 불쌍하구나. 탐욕에 눈이 먼 것이지 본래 악한 사람은 없느니라. 정혜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골에 버림받고도 원망 대신 측은함을 말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예전보다 작고 약해진 손과 달리 여전히 크고 따뜻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벼슬길에 올라 한양조정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요. 청렴하고 고든 성품으로 임금의 신임을 받아 마침내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정혜는 어진 안주인으로 집안을 돌보았고 이형수는 건강을 되찾아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며 여생을 보냈지요.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천영 앓는다 손가락질 받던 도령이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버림받은 며느리가 귀한 부인이 되었으며 산골에 버려진 노인이 후한 대접을 받으며 여생을 보냈다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혜가 마당에서 매화가지를 다듬고 있었지요. 사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매화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노을빛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하나로 겹쳐졌지요. 사람의 진심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고 그 진심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부른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지요.